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요, 이 경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부동산 세제를 전면 대개편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첫째, 이게 이재명이가 공약을 완전히 위반한 거예요. 공약을 위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 대책을 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세금을 가지고서 지금 부동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정반대 입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약은 이제 고칠 수 있다. 뭐 어느 나라든지 그건 일반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공약은요, 실제적으로 표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문재인 때 부동산 문제 가지고 망하는 바람에 통계까지 다 조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못된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치기 교체가 되는 건데 지금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또 감사가 또 일종의 이제 보복 감사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아주 민감한 문제, 그야말로 표의 향방과 직결되는 문제에 관해서 공약을 파기했다는 것은요, 거기에 따른 정치적인 후폭풍, 즉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러면 민주국가에서는요, 요 실정을 했을 때, 이럴 때의 책임은 뭘로 따지냐? 투표로 따지는데 이제 2028년도 총선에서 심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저의 소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 세제 개편은 한마디로 해서 민주당 정권만 들었으면 돈을 가진 사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 조질 것이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주택 어떤 간에 강남 3구에 몰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큰 타격이 강남 3구. 예, 여기에 용산. 그리고 또 마용성이 이제 용산이잖아요. 용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쪽 강서 마곡지구. 이런 데 거주하는,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큰 타겟이 된다. 자, 이게 그래서 제가 강남이 난리가 났다 이렇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뭐 부동산 하면 길고 눈에 안 띄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부동산 문제는 순수한 이제 경제 문제인데 그야말로 저 강 건너에 있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 그 중에서도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에 거주하는 국민들한테는 직격탄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마다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최소한도 한 압축을 해서요, 한 뭐 8, 9분, 10분 내로 이거를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무시면요, 전 언론이 이걸로 싹 도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방송 10분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빠르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나름대로 지금 이거 공부 한 2시간 해가지고요,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준석이가 오래간만에 얘기를 했어요. 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뭐냐, 이재명의 당신은 말이지 연산군 아주 악정 대표.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미셸 스틸 대사가 세종대왕 그 동상 앞에서 사진 하나 딱 찍었죠. 인증샷. 예. 자, 그런 것처럼 제일 반대편에 있는 게 연산군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 못된 악정 다 기억하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쫓겨났잖아요, 결국. 이재명이 너는 연산군까지 될 거야.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예, 그래서 이준석의 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이 난리가 났어요. 왜? 장윤기 사건을 보니까 이 향찰들이 다는 물론 아니죠. 향찰의 문제점이 거기서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판검사들처럼 일정 주기로다가 전국적으로 싹 돌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직자의 경우 내 혼자 이사 가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만 향하는 게 아니라 다 멀쩡한 가정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아들, 딸, 대한민국 부모만큼 자기 아들, 딸, 자식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이 집중된 부모는요, 전 세계 제가 경험한 세계인들 가운데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덕으로 사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공을 한 겁니다. 빠르게. 왜냐하면 교육률 높으니까 전 세계 교육 1, 2등 가잖아요, 대한민국이.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오는데 전남 광주청에서 근무다. 그러면 가족까지 데려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우선 주택 문제 때문에도 오기 어려워요. 서울 집값이 뭐 지금 이게 말이 안 되게 맨하탄하고 같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맨하탄보다 더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 아파트가.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차를 갖다가 주기적으로 2년, 3년마다 돌린다. 이 경찰청에서 입장을 내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선 경찰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삭발투쟁.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유승민이가 가끔 이제 옳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유승민이가 또, 지금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정청래하고 지금, 예, 맞짱을 띄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 말이죠. 자, 그러면 맨 먼저 말이죠. 요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이게 돈 관계 얘기하려면 제가 머리가 좀 아픈데, 예, 왜냐면 이게 뭐 헷갈려요. 자, 그래서 우선요, 이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이건 조선일보 자료입니다. 정리를 아주 잘 해놨어요. 도표로. 그래서 1주택자를 정조준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 그래서 정조준이라는 말이 이게 되는 겁니다. 예, 1주택자 정조준.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보면 최대 40%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한다. 거주기간 공제를 전하는 거예요. 보유가 아니라, 왜냐면 집을 여러 개 보유하면서도 거주는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주 안 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높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주기간의 공제도 한도액을 설정해서 이제는요, 2028년도까지 무제한하다가 2028년도 20억 하다가 2029년도 10억으로 줄이겠다 이겁니다. 예, 줄이겠다. 그리고 최대 40% 이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라고 하잖아요. 종부세. 예. 종부세의 경우에는요, 비거주 1주택자 기본 공제를 이제 12억까지 줬는데, 이제 3억을 좀 줄여가지고 9억만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9억까지만.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는 18억에서 9억으로 줄여준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현재, 지금 공시가라고 그러잖아요. 공시가. 이거를 60%에서 70%로 공시가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금 인상 효과가 나오니까. 그리고 최고 세율을 2.7%에서 5%로 올려준다. 그리고 보유기간 공제는 폐지하고 공제 한도를 600만 원으로 설정해 놓는다. 종부세. 요게 이제 기본, 이 골격이 되겠습니다. 기본 골격. 자, 다시 한번 이거 보시죠. 여러분들 또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양도소득세 최대 40%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기간 공제로 바뀌는 거예요. 보유기간에서 거주기간 공제로. 그리고 거주기간의 공제도 지금 한도액을 설정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9년도에는 15억으로 줄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종부세는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을 12억에서 9억으로 축소한다.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는 18억에서 9억으로 이것도 축소한다. 그리고 공시가격 비율을 지금은 시장가격의 60% 정도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10%를 올려서 70%로 높인다. 그리고 최고 세율은 2.7%에서 5%로 높인다. 거의 2배로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유기간 공제제도는 폐지하고 공제 한도를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는 공시가격으로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거를 이제 주택, 양도소득세. 이게 이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양도소득세를, 그러니까 어떻게 개편할 거냐. 그래서 보유공제는 축소하거나 이제는 결국 폐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행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공제가 최대 40%가 됐는데 28년도에는 공제 기준을 20%로 줄이고 29년도 가면 아예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센 거예요. 그리고 자주택에 대해서는요, 최대 지금 보유공제를 30%로 돼 있지만은 반으로 줄여요. 15%. 그러다가 전부 다 20, 그런 게 둘 다 반으로죠. 40에서 20, 30에서 15. 29년도에는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주공제. 이거는 이제 거주공제는 확대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으로 다 때려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1주택의 경우에는요, 최대 40% 거주공제를 해주는데, 28년도에는 거주공제를 60%로 높여줘요. 예. 그리고 29년도에는 80%로 올려줍니다. 거주하는 경우, 예. 공제액을 80%로. 그걸 많이 해주는 거죠. 대신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지금 최대 30%로 지금 거주 공제를 지금 이게 고정시키는 거죠. 1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80%가 올라가는데 다주택은 30%로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예. 혜택을 더 안 주는 거죠. 그리고 공제 한도의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는 한도가 없어요. 공제 한도. 근데 2028년도에는 10억까지 한도를 설정합니다. 공제 한도. 20억까지. 참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29년도면 10억 원으로 강화시켜요. 예.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10년 이상 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에 관해서는요. 현행은 250만 원이 기본 공제인데 요거는요. 그러니까 거주한 게요. 거주 안 하면 안 돼. 10년 이상 거주한 한 1개 주택만 갖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요.
현행은 250만 원을 기본 공제로 돼 있지만은요, 기본 공제 기준이 2,500만 원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양도가가 30억 원 이하로 지금 양도가는 한정을 합니다. 이건 좀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다음에 규제 지역의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거예요. 규제 지역. 예. 자, 그래서 2주택자, 이거 세금이 복잡한데 여하간요. 지금 2주택자의 경우는 현행 기준세 플러스 20% 돼 있는데 이거를 5%, 10%, 20%로 더 이제 조금은 올려주는 것이고 3주택 이상의 이 경우에는요. 지금 이 비율 기본세 플러스 30%인데 이렇게 플러스 5, 플러스 10, 플러스 30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6%에서 이 45%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유 거주 공제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대상 다주택자는요. 규제 지역 외 주택 보유자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합니다. 예, 복잡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요, 제가 이제 말로 풀어서 오늘 요 내용을 갖다가 지금 말로 풀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요, 조금 이해가 좀 쉬울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내용을 여러분께 그 개조식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내년부터 시세 20억이 넘는 비거주 1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최대 4배까지 커져요. 그리고 겉으로는 기준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본 공제액을 12억에서 19억으로 낮춘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마용성 같은 핵심 지역 20억 초반 아파트들이 대거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강남, 마용성 여기 사람들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시세가 35억이 넘는 초고가 1주택은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세부 부담이 더 무거워져요. 초고가 주택이니까 35억 이상. 그리고 양도세도 손을 본 건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2029년부터 전면 폐지되고 거주기간 중심의 공제로 바뀝니다. 거주 안 하면 무조건 세금 다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무제한처럼 보이던 공제 한도도 단계적으로 줄여서 최종적으로는 10억 수준으로 축소시킨다는 겁니다. 즉 오래 들고만 있던 똘똘한 한 채 전략의 절세 효과가 크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부세도 내후년부터는요 주택 수 기준이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바뀌어요. 종부세도. 그러니까 더 세지는 거죠. 세부담이. 그리고 정부는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지만은 비거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는 더 세게 과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요, 보유도 어렵고 거래도 어렵게 만들어서 결국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올라간 세금이 결국은 전 월세 또는 매매 가격으로 전부 이전이 될 것이 아니냐, 이전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공약상으로는 절대 세제 가지고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라고 했지만은 세제를 가지고 부동산을 잡기 시작한 거고요. 시작한 거고 이번에 세제 개편 내용을 보면은요, 다주택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시세 20억이 넘는 비거주 1주택자. 이게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자까지 정조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기준을 완화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실질은 반대다. 그래서 공시가 기준은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려놓고 정작 기본 공제는 12억에서 9억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과세 표준이 확 뛰고 종부세는 체감상 몇 배씩 늘어나지 않을 수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특히 타격이 큰 곳은 어디냐? 서울의 핵심 지역. 자, 그래서 이제 강남 상구하고 마용성, 이런 데서 있는 20억 초반 아파트들이 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주택이니까 괜찮아, 버텼어. 이런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요, 실거주가 아니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정부는 이제 명분을 내세우죠. 지분 투자 수단이 아니라 거주 공간이니 실제로 살지 않으면 더 과세하는 게 당연하다. 말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문제는 뭐냐? 이 방식이요,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거래 자체를 얼어붙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만만치 않아요. 장특공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져요.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은 끝이 나고 앞으로는요, 실제 거주기간이 진짜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즉 집을 오래 들고만 있어서는 절세가 절대 안 되고 실제로 거기 그 집에 가서 살아야만 세 혜택을 받는 구조로 싹 바뀌어버려요. 이거는 사실상 똘똘한 한 채 전략을 겨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채를 오래 보유하면 세금이 줄고 자산 가치도 지킬 수 있다는 기존 공식에는 이제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제동을 거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세금만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먼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보유세가 오르면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가 커지면 팔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 사람들은 버티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편법을 찾게 되는데, 즉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수록 시장은 더 경직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중산층 상단을 건드린다는 점입니다. 초고가 자산가만 때리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나름대로 오래 버틴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조세 정의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체감상으로는 열심히 모아서 좋은 집 하나 샀더니 세금이 따라붙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봉급쟁이 평생 해가지고 그냥 모아가지고 어떻게 집 하나 샀는데, 그리고 그 집에서 10년, 20년 살았는데 이거 세금으로 다 뺏기는 거. 이거 이거 불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번 개편의 본질은 딱 뭐냐? 다주택자만 잡는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고가 1주택자 자체를 조세 대상으로 삼고 과세를 때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방향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지 아니면 거래를 막고 불안을 더 키울지 아직은 불확실한 그 전망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요, 제가 보기에는요, 과거의 경험을 보면 결국 거래가 잘 안 된다, 불안하다. 그러면 어느 한 순간에 전부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세금 올린 거 그만큼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다 올라가잖아요. 절대로 소유자가 증가된 만큼의 부담을 하느냐? 절대 안 해요. 과거 사례를 보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책이 이번에 ETF 이거 가지고 증시 완전히 망가뜨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을 얼게 만들면서 망가뜨려 가지고 폭등시킬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요, 실거주를 장려한다고 하지만 시장은 좋은 집 한 채 가진 사람부터 때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가 이제 터질 가능성도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요, 지금 이제 이게 오늘 나왔기 때문에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간쯤 되면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평가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한 이 전문가들의 평가도 내일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후속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준서이가 한 오래간만에 옳은 얘기, 요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보안수사권 폐지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 거부권도 행사 안 해? 오케이. 그러면은 연산구처럼 너도 쫓겨날 거야. 딱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직접 이 밝힌 내용을요, 여러분께 그대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거부권을 써야 합니다. 거부권을 안 쓰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서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습니다. 헌법 53조가 대통령에게 맡긴 거부권은 원로원의 행포가 시스템을 위협할 때 그 앞을 막아서던 로마 호민관의 권한에서 나온 말입니다. 헌법학에서는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경우를 넷으로 보는데 그 중 하나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해서 법을 만들었을 때입니다. 한국갤럽조사에서 보안수사권 유지가 60%, 폐지가 23%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가 더 많았습니다. 연산부는 사헌부와 사관원과 헌문관의 3사를 없앴습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은 일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신하들을 죽이고 말리는 일까지 함께 없앴습니다. 사적인 원한으로 공적인 제도를 껍데기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자기들 나가설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은 2년 뒤 왕좌에서 끌려내려왔습니다. 민주당이 검찰과 겪은 일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검사들 앞에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라고 하면서도 검찰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다만 자기를 견문칼을 부러뜨리는 방식은 쓰지 않았습니다. 측근과 후원자가 나란히 부르됐습니다. 칼을 든 손을 바꾸지 않고 판단이 자기를 향한 것을 견딘 것입니다. 그런 검찰과의 악연은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의 사사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형사사법제도는 온 국민의 일입니다. 특히 비싼 변호사를 사서 법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정의를 찾아낼 절박한 수단입니다. 경찰이 넘긴 사건의 절반 가까이를 검사가 다시 들여다봤고 거기서 없는 죄를 뒤집어씌운 무고와 거짓 증언이 143건 드러났습니다. 여당은 요구권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그 요구를 따르지 않아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5개 한 건입니다. 5개 한 건입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약자를 무장해제시키고 강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안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입니다. 거부권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이 준 시간은 15세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이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법리적으로 그리고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그 국민의 분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쫄딱 망했던 연산구를 동원해서 소환해서 이재명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여러분께 보도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유승민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유승민이가 경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려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보안수사권 폐지 때문에 이제 권력구조가 이제 재편되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신이 뭐냐, 이게 가지고 이제 충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승민이가 공격하고 있는 메시지는 크게요,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보안수사까지 폐지하면 사실상 경찰의 독점 수사체제가 된다. 이거는요, 중국 공안식 경찰국가나 마찬가지 아니냐,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노무현 정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민당이 개정안을 노무현 정신이라고 정당화하고 있는데, 노무현은 검찰만이 아니고 경찰 권력도 동시에 견제하려고 했던 것이 맞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근거로요, 노무현 사회, 곽상원이도 이거를 굉장히 비판했지 않습니까? 이 노무현 곽상원의 발언을 봐라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치안 실패 사례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런 강력 범죄, 장명희 사건, 이런 거 봐라 이거죠. 수사 견제 장치가 약화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피해자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피해자만 부담이 늘어난, 제일 큰 게 뭐요? 지금 변호사비가 엄청나잖아요. 엄청. 변호사비만 증가되는데 이거 어쩔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검찰을 견제하다 보면 경찰의 독점력이 커지고, 그러면 결국 국민 피해만 커진다. 이런 인과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오늘 지금 유승민이가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가 발끈해가지고요,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 남의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하느냐? 왜 나를 꾹 찝느냐? 예,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정청래하고 지금 김민석이 아주 초접전 지금 상태에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정청래 지지계층 요 결집력을 높여서 선거 전략에 유리하게 쓰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적대적 관계를 더 정청래는 강화시킬 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보안수사권, 이게 결국은 정청래가 강력하게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없애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승민의 이 발언이 본인의 지지층, 여기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탈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세게 지금 반박하는 이런 입장문을 내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경찰관들이 집단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되겠죠? 네, 이게 뭐, 제일 행문이 불여일견, 향찰 제도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자, 13만 경찰의 인권을 탄압하는 강제 유배 인사 즉각 처리하라. 자, 이렇게 지금 경찰들이 삭발을 하고 있어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이렇게 강제 순환 인사 반대. 이게 이제 경찰들이 문제가 많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돌려버리겠다는 거냐. 판검사들 돌리듯이.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찰청 입장은 뭐냐. 장경희 사건을 봐라. 유착, 그 다음에 부실수사 엄청난 건 아니냐. 그래서 특정 지역에 오래 근무하면서 생기는 토착화와 유착 위험을 없애겠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순환 인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찰을 강력하게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한 자리에서 오래 앉아서 근무하면 부패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돌리고 감사를 강화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통적으로 검찰이라든가 법원, 국세청 이런 데서 사용하는 권력기관 내부의 통제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직 경찰들은 왜 반발하느냐? 그래서 이제 경찰 직업, 그러니까 이제 경찰 노조 같은데요. 여기에 반발도요, 단순한 기득권 문제는 어렵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강제성. 왜? 사전 의견 수렴 없이 느닷없이 언풀을 한 거. 여기에 대한 불만이 크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돌다 보면 가족들 주거 불안이 이게 심각하다. 생활이 붕괴된다. 그러니까 세종에 발령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말이죠. 전부 집은 자기 살림은 서울에서 하고 본인만 가 있잖아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육이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돌리다 보면 전문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왜?
지역 정보와 지역 인맥을 기반으로 한 수사, 요게 이제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감찰 확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왜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냐, 이런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경찰 구조상 지구대 파출소 중심의 근무는 지역 밀착도가 사실상 핵심인 측면도 있는데, 요거를 흔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경찰이 반발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요, 통제냐 자율이냐, 그리고 청령 확보가 중요하냐, 아니면 전문성 유지가 중요하냐, 아니면 중앙 집권적 인사가 크냐, 아니면 현장 중심의 인사가 크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환 인사를 강화하면 부패 방지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은 동시에 지역 수사력과 정보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이죠, 이게 상당히 경찰 내부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이슈로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자, 그래서 말이죠, 조금 정밀하게 그냥 뭐 일반적으로 검찰이나 경찰 또는 검찰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국세청 이런 데서 쓰고 있는 요 순환 보직 제도를 경찰이라고 하는 직업의 특성에 맞게 부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저도 뭐 공무원 생활 했고요, 우리 국정원도 지부가 쫙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검찰이나 법원 같이 무조건 하고 돌리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여러 인사에 반영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정원도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었으니까, 과거에 보면, 뭐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래서 이거는 경찰의 뭐라 그럴까요? 근무 특성, 이런 거를 면밀히 고쳐하고, 그리고 이제 감찰대도 확대하는 것은 맞아요. 지금 이 감찰대도, 우리 국정원 같은 경우는 감찰 기능이 굉장히 셉니다. 한번 걸리면 그냥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벌백계식의 강한 감찰, 요거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도록 했고,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댓글 지금 이 시간에도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